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은 조국 전 대표입니다.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 내년 6월에 출마는 한다고 밝혔어요. 그렇죠. 다만 네. 지자체장으로 나갈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갈지는 아직은 미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전망이라 하면 둘 중에 뭘로 나갈 것 같냐 네. 그걸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이건 사실은 사실 옵션이 열려 있고 그때 시기에 맞춰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만 혁신당에서 조금 더 존재감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지자체장 쪽으로 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은 조국 전 대표가 안정적으로 일단 다시 정치인으로 복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원 선거. 그 양다리 화법이잖아요. 지금 양다리 화법 하나만. 네, 그러니까 뭐 조국 전 대표의 마음을 못 들어가 봤으니까 안정적으로 가실지 아니면 조금 더 존재감 부각시키실지 모르니까. 근데 다만 제가 주변에 좀 물어봤던 거로는 지자체장 쪽이 조금 더 가시 높지 그래요? 않겠냐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김문지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전 대표의 인터뷰들을 종합해서 보면 그 본질적으로 다음 대권 도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이제 그 길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는 게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게다가 내년 6월이라고 하는 건 아직 한참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이럴 때 이제 하는 얘기가 정치는 생물이다. 예. 그런 얘기지. 당장 뭐 코앞도 네. 모르는데요. 뭐 내년 2월은 너무 멀었어 사실은. 네. 두 사람의 결론은 같습니다. 모른다 하지만 약간 방향은 다르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근데 여의도 쪽에서는 지자체장보다는 국회의원 쪽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진단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맞죠. 같아요. 그 이야기가 훨씬 많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선거로 나가는 게 보다 안정적으로 조국 전 대표가 이 대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혁신당의 지지율과 향후 존재감, 민주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사실은 국회의원 사실은 300명 중에 원 오브 댐인 거고 지자체장이라고 하면 특히나 뭐 서울시장이든 경기도지사든 조금 더 이 주목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장을 권유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받은 다음에 오히려 이제 보수나 이런 쪽에서 공세를 더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졌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사면 때문이다.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자, 여기서 초점은 아무튼 이런 공세든 평가든 이거를 조국 전 대표가 극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뭘로 나오든지 간에. 자, 그 과정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과정이요. 네. 우선은 본인이 11월 달에 당대표로 복귀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촘촘하게 어떤 정치 일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취재가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요. 우선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민주당과 80%는 큰 틀에서 같다. 하지만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조세 문제라고 하든지 복지 이슈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회경제적 문제에 예.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선명성들을 좀 더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10월 달까지는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개혁 입법, 뭐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큰 아젠다들이 아마 돌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거기서의 선명성을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어느 순간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근데 합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 제가 그 이제 조국 전 원내대표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질문을 드렸는데 자,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만약에 이제 가닥이 잡힌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야 될 텐데 결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개혁적 색채를 강화하면서 사회권 강조 쪽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이러면 조국 전 대표의 문제가 여기서 다시 오버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게 현실적 문제가 있잖아요. 과연 여기서 이 문제를 조국 전 대표가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사실은 정치적 과제 아닙니까? 이거지. 근데 과연 그게 순탄할 수 있겠느냐? 이제 여기서 어떤 진단이 좀 어떤 그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의 이번 사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이건 앞으로 정치하면서 계속 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끊임없이 본인이 자기 증명을 해서 극복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단기간 내에 어떤 절차나 뭐 메시지가 나온다고 그게 뭐 한 번에 사라지는 건 아닐 거고요. 어제 사실 조국 전 대표가 뭐 사과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뭐 사과한다고 받아주겠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이 판단했을 때도 사과 같은 건 할 만큼 한 거고 본인이 효능감
속마음을 증명하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정치인 조국이 한국 사회에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실력이든 정책적인 어젠다로든 보여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기에는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 취지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조국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는 맥락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 그걸 보고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하겠죠. 조국 전 대표가 이런저런 흠결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 이런 면에서는 좀 존중받을 만한 유의미한 정치인이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역시 조국 좀 별로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사법적 문제는 턴 거고 네. 서면으로 이제 모든 걸 이제 턴 거라고 봐야 되고 이제 정치적 문제를 이제 터는 과정이 이제 남아 있는 건데 아무튼 보니까 사회권 문제를 이제 강조를 한다면 보수 진영에서야 오히려 입시 비리 이런 것들이 불공정, 불평등의 상징 아니냐 이걸 계속 부각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돌파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국 전 대표가 TV 토론에도 모두 나간다고 하면 상대적에서 무조건 계속 하실 거냐고 계속 그 문제 제기를 돌림 노래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이쪽 진영에서도 이미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과는 별개로 어떤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한 그 후보의 과거의 흠결을 가지고 돌림노래를 반복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먹힐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은 원래 TV 토론이든 뭐든 경쟁이라는 건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더 낫다. 내가 정치인으로서 뭘 더 잘할 수 있다를 증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야권에서 보수 야권에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전략적으로는 별로 먹히지 않을 거나 생각합니다. 근데 먹힐 거냐 먹히지 않을 것이냐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서 가운데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이 됐는데 거기서 조국 사면이라고 하는 요인이 얼마나 작동을 한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인 거 아니겠습니까? 뭐 수도권 청년 중도에서 빠졌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것이 결국 조국 사면이 상당히 악재가 됐던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조국 전 대표는 뭐 그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또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n분의 1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사실 좀 더 명징한 여론 데이터가 있어야지 어떤 분석이 있었는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한 주만 보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 말씀을 드린 바가 그렇죠. 있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2주 연속으로 심지어 이제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는데 사실 더 눈에 띄는 것은 당 지지율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고 심지어는 국민의힘과 지지율이 이제 굉장히 좁혀졌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당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좀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최근에 당에 대한 평가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중수청의 평가가 좋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거기에 대한 뭐 조국 사면 이슈라고 하는 것도 충분히 작용할 수 있지만 뭐 최근에 뭐 사실 뭐 저는 뭐 양도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입장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민주당 주요 지지층들의 반응성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이춘석 의원에 관련된 이슈라고 하는 것들도 작용을 했다라고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조국 이슈가 그중에서도 크게 특히나 좀 작용했을 수는 있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근데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두 분은?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조국 대표가 앞으로 지방선거에 나갈 것인지 혹은 뭐 국회의원도 나갈 것인지와 다 연동되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에서는 체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체력이 없이는 사실 합당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조국 대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지금 체력 없이 민주당과 그냥 합당이 될 경우에는 당내 경선도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국 혁신당의 체력, 그러니까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올리고 선명성과 사람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인식을 주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성적표로 받고 난 다음에 어느 시기가 될지를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국 없는 조국 혁신당 시절을 겪게 되면서 혁신당의 지지율도 굉장히 안 좋아하고 존재감도 약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돌아왔기 때문에 본인이 합당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조국 혁신당의 존재감이 좀 있고 해야 지분도 얻고 뭐 지도부에 뭐가 되든 향후 합당하고 나서도 본인의 대권 향도도 그렇고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순히 흡수합병 되게 되면은 그냥 별로 존재가 없이 그냥 민주당의 한 명의 정치인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혁신당이 또 추구했던 걸 보게 되면은 아까도 몇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과 큰 틀에선 같이 하지만 조금 더 일부 이슈들에서는 약간 더 진보적인 색채를 띄워보겠다. 뭐 세빙선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조국 혁신당이 지지율을 얻어도 좀 두 자릿수 때까지 회복을 하고 돌아오는 선거에서 어느 정도 좀 선명성을 가지고 나름의 성과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합당을 할 건지 아니면 독자석에서 걸을 건지 이게 조금 가르마가 터지지 않을까. 근데 조금 전에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은 합당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차기 경쟁 구도 놓고 본다면 차기 경쟁자들이 합당을 반기겠느냐. 라는 전망을 내는데 이 전망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그 논리가 똑같이 조국 사면에서도 적용됐던 바가 있거든요.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반대하는 입장 혹은 이번에 너무 빠르다라고 하는 입장들 때문에 그런 차기 경쟁 구도와 연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예상을 좀 깨고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빠르게 사면 결정을 했던 것을 봤을 경우에는 그 예상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니까 조금만 이어가죠. 요번에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을 정청래 대표로 바꿔봅시다. 특히 보수 언론에서 어떤 식의 어떤 정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왜 조국을 이렇게 일찍 사면해 줬을까? 정청래 대표 견제용이냐? 뭐 이런 얘기.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와 조국 전 대표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뭐 이런 지금 뭐 묘사 되게 많잖아요.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간질 차원이라고 지금 해석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진짜 그런 정치 기사를 쓰는 분들이 진짜 다분히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기사를 만들어낼까를 고심한 끝에 전문용어로 소설이다. 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왜냐면은 이게 뭐 정청래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로 어떤 사이인지 아무도 모르죠. 정말로 친한 사이일지 아니면 내심으로 약간 불편한 걸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청래 견제용으로 조국을 사면한다는 사실 가도 넘어간 것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했다는 건데 만약에 오히려 당장의 이득을 생각했다면 오히려 사면을 지금 하지 않았을 겁니다. 가능성이 높은 거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지금 뭐 겉으로 어쨌든 드러나는 거에서 조금 적극적이고 조금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건 있습니다만 정부하고 지금 뭐 나를 세우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대통령이 지금 추구하는 기조에 뭔가 반기를 한다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진짜로 당정 관계가 뭔가 좀 어떤 갈등 요소가 생겨가지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났으면 모르겠는데 아무런 뭐 징후들이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조국 전 대표 사면한 거는 정청래 대표 견제하기 위한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SNS에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박찬대가 만약에 대표가 됐으면 뭐 어떤 거냐? 그럼 박찬대 견제용이었던 거냐? 아니면 박찬대가 대표가 됐으면 사면을 안 하는 거냐?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고 김은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근데 이 프레임은 정청래 대표한테 딱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을 대권 주자 관련으로 올려주고 그렇지, 있는 그렇지. 셈이거든요. 이제 사실 모든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정 기사 빼고는 다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바이럴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인지도와 뉴스화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갈망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한테 그렇게 나쁜 프레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실에 부합하는 라고 봤을 경우에는 저도 곽우신 기자와 같은 생각이긴 한데요. 오히려 조국 전 대표와 가깝다라고 정청래 대표는 꼽힐 정도의 정치 인사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조국혁신당에서는 그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최근에 나온 다큐멘터리에서도 보면 마지막에 그 정청래 전 대표와 함께하는 모습들이 엔딩에 있고 저는 보지 못해서 그런 이야기만 전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와 생각을 나누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갈라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대선 주자군이라고 하는 후보가 늘어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구도가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좀 한참 남은 일인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사면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심지어 야당 전 대표를 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상상력에 들어가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저나 정청래 이제 대표 취임 후에 대표 행보에 대해서 당 안에서의 평가는 좀 어때요? 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지지율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은 새 대표가 왔을 경우에는 좀 컨벤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모양새야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양새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대통령에 대한 책임으로 질지 대표에 대한 책임으로 질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어제 대통령이 그 법무부 장관한테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개혁 관련된 일정 부분 속도 조절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공론화 꼭 거쳐라 이런 얘기했죠. 그러니까 물론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큰 방향과 추석까지 어떤 것들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틀에서는 뭐 동일하지 않는 것은 아닐 텐데 이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정부에서는 있어 보이고요. 거기에 대한 여당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는 정청래 대표 주변과 그리고 사실 선거를 치르게 되면 정청래 대표를 그러니까 반대 캠프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그 안티 비토 세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평가가 좀 나뉘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추석 전 얼개 마련을 이야기한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개 마련과 법안 통과는 좀 다른 문제이긴 그러니까 얼개가 하고요. 뭐냐? 예, 그렇죠. 게다가 정청래 대표는 뭐 지금
경길도 아니고 귀성길, 지금 고향에 돌아가는 길에 오히려 지금 보게 해드리겠다라는 빠른 속도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만 보더라도 좀 결의 차이와 속도감의 차이는 좀 있어 보이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긴장감으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온도 차이에 대해서는 당내 평가들이 좀 갈리는 건 있긴 있습니다. 좀 갈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이제 그 광복절 그 기념식에서도 송원석 비대위원장하고 악수 안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두고서도 되게 명징하게 보여준 건데,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당내에서 굉장히 속 시원하다, 역시 사이다, 내란 세력하고 우리 같이 갈 수 없지,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래도 여당 대표가 됐는데 당 대표면 그래도 조금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액션과 제스처 그리고 메시지들이 일관되게 어떤 정청래 대표는 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지금이야 정치적인 액션인 건데 실제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성과로 나올 것이냐를 결국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내란 세력과 거리를 둠으로 해서 뭐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강하게 걸고 뭐 특검에서도 일정 정도 성과가 나오고 정청래 대표의 체제가 뭔가 내란 세력 정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라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아니라 뭔가 너무 저렇게 강하게 액션만 나오고 뭐 나오는 건 없네 하게 되면은 이제 또 하락세로 꺾이겠죠. 저희 다른 코너에서 이런 전망이 나온 적이 있어요. 정청래 대표의 행보도 이른바 그러니까 검찰, 언론, 사법 3대 개혁이 마무리되면 모두와 태세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은 바가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제가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기 전부터 이번 대표는 1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 목표로 한다라는 말씀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3대 개혁이라고 하는 게 빠른 시간 내에 완수되기도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고요. 뭐 그 아젠다를 계속 끌고 갈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소위 말하는 당원 중심의 행보라고 하는 것이 빠르게 끝나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한다. 왜냐하면 다음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석 전에 안 끝난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는 뭐 일부 정청래 대표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러면 것이거든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장관한테 뭐 속도도 중요하지만 공론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도 일종의 제동건 발언으로 혹시 그렇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혁 입법들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이 사실 과제 하나가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이게 사실 번개불에 콩볶아 먹듯이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상임위 절차도 거쳐야 되고 관련해서 논의해서 좀 틀도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방향은 맞는데 이거를 시속 몇 킬로미터 달릴 거냐의 차이인 거거든요. 고속도로로 갈 건지 아니면 중간에 좀 어디 휴게소 들렀다 갈 건지 이 차이인 거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당장 성과가 필요한 여당 대표인 상황인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 이제 그 국정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의 속도에 대한 메시지 결이 조금씩 다른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저는 또 약간의 이런 결 차이가 있는 거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은 오히려 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다 박수치고 고개 숙이고 다 무조건 대통령에 맞춰줘가지고 사달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 입장에서 정당이니까 뭐 당원들도 그렇고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좀 정해가지고 좀 빠르게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정부는 정부 입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속도 조금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오히려 얘기하고 약간의 차이를 보이면서 토론하는 게 조금 더 건강한 당정 관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까 국민의힘으로 가죠. 저 이제 그 3일 뒤면은 전당대회가 치러집니다. 요즘 김앤장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김문수 장동혁이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결선에 갈 거라는 거는, 그러니까 일단 결선으로 간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과반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일단 그거부터. 네. 1차에서 끝나냐 결선까지 가느냐. 네. 거기서는 결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일단 결선을 갈 건데 김문수의 이 경쟁자로 올라갈 결선 후보가 장동혁이냐 안철수냐 지금 이 차이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장동혁 후보의 최근 기세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냥 이 탄핵에 반대했던 두 후보만 가지고 결선을 치르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경태 후보고 안철수 후보한테 계속 단일화하자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 사이에서도 우재준 최우성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확실히 기세가 장동혁 후보가 좋긴 좋다. 이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성일정 의원은 김문수 하락세, 장동혁 상승세 이렇게 진단하던데요. 그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세가 확실히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문수 캠프가 굉장히 경종이 울려졌고 그래서 메시지를 좀 세게 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행보들이 심지어는 당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농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순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위해서 더 세게 이렇게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모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다라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고요. 실제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여론조사 돌려봤는데 좀 지지율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놀랬다라는 이야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지금 PD가 긴급 제안을 하나 있는데 내기 한번 해보실 생각 없냐고. 이긴 사람한테 MBC 라디오 돗자리 준대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있나 보지. 돗자리 기념품 있대요. 아니 뭐에 대한 얘기인가요? 진짜로 있는 거예요? 당 대표인가요? 있대요. MBC 로고 찍혀있는 돗자리. 이거 3일 뒤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당 대표 얘기인가요? 아니면 결선 후보 얘기인가요? 당대표 누가 될지. 당 대표는 사실은 쉽지 않대요. 저는 당 대표는 김문수라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도 김문수 후보가 그러면 돗자리가 안 되는 거잖아. 사실 돗자리 할 거 이걸 해야죠. 결선에 네. 김문수 장동영이냐 김문수 안철수냐 이걸 가지고 해야죠. 저는 지금 강요한 법 없어요. 두 분이 자발적으로 지금 계속 해봐요. 그래서 결선에 누가 갈 거냐? 근데 저는 사실은 기세가 장동영 후보가 좋긴 하지만 네. 그래도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문수 안철수? 네, 김문수 안철수가 갈 거다. 김문지 기자는 저는 우선 결선을 안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일차에 끝날 거다고 보세요? 예, 뭐 물론 이제 장동혁 후보의 기세가 좋긴 하지만 예. 지금 또 이번 주에 전환길 씨와 함께 옆에 앉아 있는 김문수 후보의 모습 등등 때문에 막판에 겨우 방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만약에 결선을 가게 될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결선을 안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지만 결선을 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예. 간다면 단호하게 장동혁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문수 장동혁? 예, 심지어 안철수 후보는 저 4등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3등도 아니고 4등? 왜요? 왜 그렇게 보세요? 여러모로 지금 8대 2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탄과 찬탄의 어떤 구도가 나눠져 있고 근데 소위 말한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찬탄파가 뭉쳐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표가 상대적으로는 조경태 후보한테 좀 더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무튼 김은지 기자는 김앤장, 우리 곽우신 기자는 김앤안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셨습니다. 촌철님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PD도 적어놓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덧붙이면,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일부 그 친한계 쪽의 분위기는 진짜 아예 뭐라고 할까 이게 반탄파로 길어져 보이는 것들이 좀 강화가 있잖아요. 그럴 바에는 장동혁 후보가 됨으로써 애매하게 당이 분란을 겪기보다는 정말 완전히 그냥 친 윤어게인으로 가서 바닥까지 찍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는 식의 반농담을 할 정도의 분위기거든요. 근데 장동혁 후보가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표가 됐다고 쳐요. 대표가 돼서 약간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장동혁 후보가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보세요.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오히려 당 대표가 되고 나면은 약간 경선 때랑 다르게 조금 약간 톤을 살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네. 저는 맞아요. 어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게 어제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를 찾아갔어요, 갑자기. 근데 전한길 씨는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저번에 김문수 후보 앞에서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고 윤리위원회 출석하면서. 출석하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TV 토론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면접 떨어진 거 아니냐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어제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를 찾아가가지고 그게 좀 오해가 있다라고 하면서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는 거는 자기의 그 당원들과 유권자들, 유튜버들의 그거에 여론을 전달한 거고 자기는 김문수가 돼도 장동혁은 둘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까 우리 곽우신 기자 양다리 화법이 거기서 이렇게 벤치마킹 온 거예요. 저희가 그 벤치마킹 한다고 약간 좀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전한길 씨가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어제 뭘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저기 저 전당대회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기 전당대회 장에. 네, 장에. 그러니까 네. 지난번에도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가 본인 징계 반대한다고 해서 했더니 경징계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이번에도 후보께서 저 다 당원 당규 잘 따르고 불복하지 않는다. 들어가서 뭐 하려고. 전당대회장 들어가해달라라고 했더니 김문수 후보가 허허허 하면서 그거 제가 말씀드릴 건 좀 아니고 선관위에서 오는 거죠. 당 지도부가 결정하면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그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 그리고 김문수 후보 거기서 약간 하고 그리고 그 만남 끝나고 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기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오늘 만남은 사전에 약속되고 조율된 게 아니라 전한길 씨가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다. 이거 좀 참고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 김문수 후보는 당대표가 되고 나서 전한길 씨하고 적당한 거리두기 할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전망하시나? 김은지 기자도 같은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제 그 대선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보였던 뭐라고 할까요? 그 친윤 세력들이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보이고요. 그 두려움의 연장이라고 하는 게 김문수 체제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식의 행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이 좀 예측 불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장동혁 후보를 미는 하나의 흐름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김문수 후보는 뭐 예측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천막당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모종의 개혁을 분명히 할 것인데 이제 그것이 뭐 적정한 윤석열 씨와의 거리두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친윤 세력들은 일부 속아낼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걱정들이 당에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저건 그 인간의 특검에 근데 JB는 참전 안 하냐고 PD님이 쓰셨는데 왜 말씀이 없으십니까? 아니 뭐 참전하고 밖에 뭐 있어요? 참전하고 밖에? 저는 일단 두 사람이 다 틀리면 그 도전에 저한테 오는 겁니까? 그럼 조경 이런 걸 뭐냐면 정치용어로 반사이기라고. 김앤조인가요? 안철수 앤 조경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진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저는 그거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아무튼 두 개가 다 아닌 걸로. 네. 자. 마지막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할 텐데 지금 그 국민의힘 압수수색 계속 막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정말로 당원 명부는 내줄 수 없다라는 이것 때문인지 아니면 당권 경쟁에서 나오는 이게 뭔가 수위가 올라간 그 여파가 일정에 작용한 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퍼포먼스죠. 퍼포먼스다. 네, 아니 500만 명 당원 명부 당의 심장 절대 내줄 수 없다. 이거 전형적인 전당대회 그 지지층용 메시지들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에서 500만 명 당원 명부를 뽑아서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저기 확보했던 그 통일부 명부하고 비교만 해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협조 요청까지 어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지금 전당대회 사항이 아니거나 사실 다른 이런 외부적인 여건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조율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국민의힘이 불과 몇 년 전에 검찰이나 특검이나 그 민주당 쪽에서 그 소위 말하는 현 여건들 압수수색할 때 압수수색 영장에 불응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그렇게 비난했던 세력들 아닙니까? 그때 몇 년 전에 했던 말 돌려보면은 다 자기들한테 돌아오는 화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분히 특히 장동혁 후보 같은 분들이 굉장히 거세게 얘기를 하는데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특검에서도 일부 당황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 부분 조율을 하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하면서 난항을 좀 겪고 있는 모양. 국민의힘하고 조율을 하고 왔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조율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왔을 때 일부만 가져가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사실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는 비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뚫려버릴 경우에는 그럼 앞으로 또 어떤 정치적 수사가 있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고 원포인트로 해야 되는 수사가 맞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어서 뭐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국민의힘의 지금 강경 태세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처럼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전당대회가 지나고 나면 어떨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지도부에 따라서는 더 강경하게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2012년에 총선이 있었잖아요. 총선 직후 5월에 그때 통진당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이제 그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당원 명부 그때 압수해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아마 새누리당이었지 이 당명이 그때 논평이 뭐라고 나왔는데요. 위법한 행위가 있었으면 조사를 받고 저걸 하는 거지 응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에 응하라. 항상 태도가 바뀌면은 자기들끼리 돌아가면 쓰는 말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김문수 후보가 지금 연좌농성 중인 거잖아요. 김문수 후보가 얼마 전에 갑자기 지지자들에게 호소문이라고 써가지고 당장 당사 앞으로 모여주십시오. 우리 빈집털이 당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이제 대전에서 토론회 합동연설을 할 때 이제 특검이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날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당사가 빈집털이 당할 수 있다는 논리를 써가면서 모여달라고 했어요. TV 토론 어디서 KBS에서 했습니다. 여의도 KBS에서 국민의힘 중앙당사까지 직선거리 600m입니다. 걸어서 5분이면 가요. 근데 무슨 빈집털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그러니까 특검이 굳이 이 타이밍이었어야 될까요? 압수수색 시점이?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것도 정치적인 고려를 해야 합니까? 굳이? 수사는 수사대로 가는 거지 뭐. 특검 피하는 게 범인이다. 이거 원래 누드니 쓰는 말 아닙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시기를 고르면 사실은 그럼 전당대회 끝나고는 그 과거에 그 이준석 대표를 전당대회 끝나고 압수수색하니까 그 새 대표 나오자마자 또 이런 식으로 재뿌린다라는 식의 그때로 또 그렇게 간다?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언제 하더라도 항상 반발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구신 기자 말처럼 물론 굉장히 공교롭다라고 하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어떤 시점도 공교롭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때그때의 정치적인 행사는 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 지금 개혁신당 대표 되고 그 다음 날인가 그때 압수수색 데려갔죠. 예, 이제 그래서 그날이 이제 최고위원회를 처음 이제 개최해야 네, 되는데 네, 맞아, 그거를 맞아. 취소하고 맞아. 압수수색에 대응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고 그 주 내내 최고위원회를 아예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상황이었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김건희 특검은 일관되네요. 정치 상황 우리 고려 안 해. 딱 이거네요. 그러니까 그잖아요. 그 당시에 김건희 특검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준석 대표가 외국에 있어가지고 그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집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돗자리 배는 다음 주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고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